저희 어머니도 오늘 제가 김북영 교수님 만나러 간다니까 아시던데요. 네. 할머니도 아시고.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어린이병원 구독자 여러분, 박소영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정말 한 2년 동안 조르고 연락드리고 부탁해드려서 정말 어렵게 모신 교수님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를 교육하시는 의사들의 교수님, 바로 김북영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정말 많은 분들이 보시고 도움도 많이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유퀴즈에 나오시고 나서 더 인기가 많아지셔가지고 이렇게 김북년 교수님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으실 정도로. 네. 그래서 교수님은 사실 제가 제일 처음 소아정신과 전문의로 공부를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수업을 해주시고 가르침을 주셨던 교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때는 굉장히 멀게 느껴지고 되게 멀리서만 이제 바라보던 그런 분이었는데, 이렇게 실제로 제가 따로 이렇게 좀 가까워지고, 좀 질문도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돼가지고, 저도 굉장히, 제가 스스로 많이 컸구나. 축하드립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구독자분들께 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굉장히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그 교수님께서는 그 소아정신과 영역 중에서도, 아이들의 뇌 연구에 대해서 좀 매진을 하고 계시는데요. 뇌 영역을 더 메인으로 하시게 된 이유나 뭐 그런 게 있으실까요?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된 과정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우리 뇌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지, 정서, 행동 모든 것의 마지막 표현 조절 단계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기타 성장 발달 과정에서 요인에 의해서 어떤 변화가 생기든지 간에 거기서 축적된 변화들이 결국에는 뇌의 기능과 구조의 변화를 가져오면서 그게 이제 감정 표현, 인지적인 능력 발달, 그리고 행동의 조절, 이런 것들로 표현되는 거라는 거를 알고 있었다, 확신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뇌 연구를 하지 않고는 실제로 환자분들의 치료, 또 훈련, 교육의 효과를 확인할 방법이 없구나는 걸 이제 제가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객관적인 지표로서의 뇌 발달 연구를 그다음부터 하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공감이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게 정신의학도 의학의 과학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게 얼마나 근거가 있느냐, 확인을 할 수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네. 좀 요즘에는 이런 연구들이 더 활발해지고 굉장히 있잖아요. 활발해졌죠. 네. 지난 20년간 아마도 제 생각엔 소아청소년 뇌 발달에 관련된 연구만큼 빠른 속도로 성장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신경과학 분야에서. 그래서 이번에 교수님 모시면서 이번에 또 책을 한 권을 제가 또 네. 구독자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 이 책은 사실 14년 전에 나왔던 책인데 이제 이번에 다시 개정돼서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공부할 때 읽어봤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다시 읽으면서 사실 책 자체는 좀 얇은 편이거든요. 네, 근데 내용이 너무 깔끔하고 되게 핵심적인 내용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교수님을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근데 이 책을 딱 처음에 보면은 이 말이 저는 되게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아이들의 마음을 읽기 전에 아이의 뇌를 먼저 읽어주세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게 중요한 말 같거든요. 네, 좀 추상적인 말이긴 하죠. 네. 뇌를 무슨 방법을 읽을 수 있지? 당연히 그런 질문이 드실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이 내용은 부모님들께서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보시고 챙겨주시는데, 그래야만 된다는 생각을 또 한편 너무 강하게 하시다 보면 부모님도 지칠 때가 있고, 부모님도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고, 아이하고 관계에서 틀어질 때도 있고, 아이가 미울 때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 과정 자체가 아이한테 모든 걸 문제를 일으키거나 어떤 상황을 안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저는 좀 강조하고 싶었어요. 아이를 좀 객관화시켜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든 거예요. 그거를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 아이들의 발달에 대한 객관적인 과정들을 이해하고, 그 과정들 단계에서 핵심적으로 부모님들이 도와주셔야 될 내용들이 뭐다라는 것만 부모님이 아시고 실천하시면 다른 부분들을 조금 늦추셨거나 조금 덜 주셨거나 더 많이 주셨거나 했을 때
그게 아이하고 관계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고 네, 네. 아이의 발달에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네. 않는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뇌를 읽어보십시오라는 말을 제가 네. 그걸 쓴 겁니다. 아, 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은 일일비 하지 말고 네, 조금 네. 떨어져서 전체 틀을 먼저 보면 그렇죠. 이 관찰도 아이가, 하시고요. 네, 네. 자라나는 과정, 그 뇌 발달의 과정을 좀 이해만 해도 그렇죠. 우리가 그 일일비하는 순간들이 맞습니다. 조금 줄어들 수 있게. 네네.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교수님께서 그 뇌의 영역을 3가지 영역으로 나눠가지고 좀 네네네. 설명을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네. 보통은 우리 부모님들이 뇌라고 생각하면은 뭐 IQ? 똑똑한 거? 이런 것만 이제 제일 먼저 떠올리시기 마련인데 사실 이제 이렇게 3개로 나눠서 얘기해 주시니까 훨씬 더 보호자분들이 이해하기 쉽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네. 제가 크게 생각지능, 네. 정서지능, 그리고 실행지능 네.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린 이유가 3가지가 다 특정 뇌 영역을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 아이의 뇌 발달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짚어줄 수 있는 3개의 영역을 말씀드린 건데 생각지능 같은 경우는 창의력과 상상력이라고 하는 네, 부분들 네. 아이들이 갖고 있는 인지적인 능력으로 보이는 것이지만 실제는 그 인지적인 능력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자극과 네. 동기부여와 네. 그리고 신체적이거나 감각적인 활동하고 네. 다 연결되는 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생각들, 새로운 즐거움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놀이 활동을 해내는 그 발달의 단계들을 총괄적으로 표현하는 생각지능, 네. 네. 창의력과 상상력에 네. 대한 얘기를 썼고요. 두 번째가 이제 정서지능이죠. 네. 이 부분 이제 공감 능력 그리고 사회성 발달 그 내용들을 좀 더 강조했었고 실행지능은 말 그대로 어떤 한 아이가 내적 동기를 갖게 되는 과정까지를 좀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창의력과 상상력이 풍부해서 재밌는 놀이를 할 줄 알고 그리고 그거를 누군가와 나눌 수 있는 정서적인 지능, 네. 상호작용 지능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거를 꾸준히 발전시킬 수 있는 특정 방향으로 네. 그런 실행 지능까지 갖고 있으면 그거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요. 그 정도면 굉장히 네, 너무 훌륭한 네, 거죠. 굉장히 근데 이제 훌륭한. 그게 발달 단계마다 그게 네. 나타나는 표현형이 네. 다 다르다는 걸 네. 좀 적어드렸고 네. 그걸 자극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네. 부모님께 어떤 게 있으니까 네, 네. 실제 생활을 하실 때 네. 발달 자극들을 다양한 경로로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 네, 네. 이런 내용들은 이제 좀 제 나름의 정리를 통해서 그리고 저는 표현했다고 되게 볼수 있습니다.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그러면 아까 이제 얘기해 주신 것 중에서, 이제 뇌를 잘 발달시키기 위해서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네. 이 책에서 또 굉장히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많이 알려주셨는데요. 네.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잘 자고 잘 먹고 이런 것들은 부모님들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신체 활동 많이 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텐데 교수님께서 다른 곳에서도 그렇지만 이 책에서도 문예체 네. 강조를 많이 해주셨어요. 신체 활동뿐만 아니라 운동, 문학, 예술 네. 네.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뇌에 영향을 주고 그래서 부모는 어떤 식으로 노출을 시켜줘야 되는지 네.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아이들에 대한 제 자신의 연구들이 연관이 좀 되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문화예술진흥원이라고 우리 국가기관이 있습니다. 네, 네. 그 기관에서 매년 수백 명의 예술사분들이 네.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의 학교를 찾아가서 특정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예술 프로그램들을 아이들한테 실제로 해주고 있어요. 네. 그 팀하고 저희 연구팀이 같이 과연 그런 예술 프로그램이 실제로 아이들의 발달과 인지 발달, 정서 발달, 사회성 발달, 그리고 이제 우울증 또 불안 문제의 감소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가를 같이 연구한 게 있습니다. 네. 제가 사실 그 연구를 하기 전에는 문화예술 활동 진짜 아이들한테 크게 영향이 있을까? 기껏해야 한 학기 정도 해주는 건데 네. 사실 저는 좀 회의적이었는데 네. 6개월 뒤에 저희가 그 결과를 분석하고 사실은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하나는 뮤지컬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어떤 역할을 맡아서 노래도 부르고 대사도 외우고 아이들과 인터랙션을 연기도 하고 그러니까 뮤지컬 하나 올린 겁니다. 한 학기 끝난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아이들한테 신체 활동을 많이 하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신체 활동의 프로그램을 12시간에 걸쳐서 다양한 프로그램 액티비티를 구조화를 시켜서 예술사분들하고 체육교사 선생님이 같이 조인해서 연구에 그 프로그램을 제공했던 거죠. 근데 둘 다 놀랍게도 불과 6개월밖에 안 되는 시점에 신경 발달에 있어서의 뇌 연결성도 좋아지고요. 특히 전두엽과의 연결성이 특히 더 좋아졌고요. 네. 그리고 전반적인 아이들의 불안과 우울에 대한 정서들이 상당히 많이 완화되고요.
주의력과 관련된 부분에서 주의 조절 능력이 객관적인 주의력 검사상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보이고요. 그리고 제가 더 놀란 건 아이들의 이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어떤 그런 긍정적 정서가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네. 그 공감 능력 좋아지고요. 네.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이해하는 능력 좋아지고요. 그리고 함께 협동하는 데 있어 즐거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좋아진 겁니다. 네. 경쟁적인 것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네. 같이 하니까 훨씬 즐거운 경험들이 쌓임에 따라서 경쟁적인 거에 대한 그런 부담이 굉장히 줄고 협동하는 즐거움에 대한 표현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인지적인 능력도 이제 부모님들이 학습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나이잖아요. 4학년, 5학년 올라갈 때니까. 네. 근데 실제로 그 아이들이 뭐 IQ 측정은 그냥 6개월 정도의 시간이니까 프랙티스 이펙트 때문에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프랙티스 이펙트를 넘어서는 변화들이 생긴 거예요. 특정 영역들에서 굉장히 미진했던 아이, 특히 이제 언어 관련된 언어 이해나 단어 이해 같은 것이 현저히 적었던 아이들이 실제로 상당히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이런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들에 좀 제가 참여하게 됐고 그런 변화들을 본다면 부모님들이 생각하실 때 피아노 연습하고 그림 그리고 음악 듣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아이들의 소일거리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걸 잘 체계화시켜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또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그 아이들의 인지 정서 발달, 사회성 발달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네. 그래서 교수님 책에서 제가 되게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가 많이 뛰어놀게 하라. 그러면 아이의 뇌는 그만큼 행복하게 바뀐다. 네. 그래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뛰어노는 시간과 그 공간을 좀 마련해 주는 게 필요하다. 저는 이제 저희 아들이 지금 이제 7살인데 얘가 정말 제가 딱 봤을 때 정말 눈이 반짝반짝 빛날 때는 정말 자기 혼자서 그냥 멋대로 놀 때. 그냥 네, 그냥 네.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올 때 그때 그 아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면 아 이게 찐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순간이 교수님께서 책에서도 말씀하셨던 그 상상력과 어떤 창의성이 발현되는 순간이고 그렇죠. 네, 몰입의 순간 네, 그 네.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이가 자발적으로 자기 동기화가 돼서 스스로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과정 속에서 아이가 발견한 놀이, 그거는 흙냄새도 맡는 거고요. 풀냄새도 맡는 거고요. 거기 안에서 굴름으로서 느끼는 이 감각적인 대지에 안기는 포근함 같은 것도 느끼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자기한테 쏟아지는 햇빛을 보면서 반짝반짝한 거에서 막 이렇게 눈이 부서지는 것과 관련된 즐거운 그런 막 터지는 감각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감각적인 활동이나 신체 활동들의 총화로서 자연과의 어울림, 이거는 절대로 사교육이 제공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을 배우기 위한 수영이라든지 뭐 기술을 배우기 위한 운동 감각 길러주는 태권도 당연히 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시고 부모님도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그 아이랑 뛰고 뒹구는 놀이를 아이랑 같이 참여하셔도 좋고 아이가 하고 있는 걸 지켜보시면서 기뻐하셔도 좋고 그렇게 좀 자유롭게 풀어놓는 시간을 꼭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 저도 많이 합니다. 네. 그 상상 속의 친구 이런 거 있잖아요. Imaginary friend 이런 거 네네. 외국에는 되게 흔하잖아요. 그것도 인정해주고 네. 그거와 대화를 나눈 아이의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네, 네.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 그게 익숙한 문화도 아니어서도 그런 것 같긴 한데 이제 그렇게 혼자 말을 하거나 혼자 놀이에 빠져 있는 아이들을 보면 좀 걱정하시는 부모님도 있고. 그런 부모님도 계실 수 있고 또 일리가 있는 면도 있고요. 결국 이제 아이들은 정서적인 만족을 위한 클로즈 프렌드를 아주 어릴 때 갖고 싶어 하는데 밖에서는 구하기가 어려우면 그 프렌드를 만드는 거거든요. 자기가 마음껏 다룰 수 있는 중간 단계 매개체로서의 친구를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존중해주고 그거에서의 경험들을 부모가 나눌 수 있게 해주고 조언과 또 격려와 상호작용의 내용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사회성 발달에 엄청난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건 좋은 건데 너무 혼자 놀이에 몰입해서 그 놀이의 컨텐츠와 프로세스를 부모가 전혀 이해를 못하게 된다. 이런 건 좀 조심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그걸 확장시켜주고 그렇죠. 변형시켜주고 표현하게 해주고 연결하고 이런 그렇죠. 것들이 중요하지 맞습니다. 않을까. 그러면 교수님, 요즘에 부모님들 대부분 부모 역할도 하시지만 일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역할 하시느라고 되게 바쁘시고 약간 삶이 건조해지고 메말라 계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만큼은 상상력과 창의성이 풍부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좀 해줬을 때 우리 아이가
자기의 세계를 이렇게 마음껏 펼치면서 커갈 수 저는 있는 상상력과 창의력의 핵심 중에 하나는 아이들의 어떤 발달에 맞는 놀이 활동의 활성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놀이를 자유롭게 마음껏 자기 표현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부터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 환경에 맞는 아이가 놀이를 선택했을 때는 거기에 몰입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좀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놀이 활동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어떤 뭐 관계나 캐릭터나 이런 거에 부모님도 같이 또 좀 눈높이를 맞춰주시려고 노력해 보시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아이로 하여금 놀이를 계속 스스로가 만들어갈 수 있도록 존중해 주시는 거거든요. 물론 이거는 아이들한테 리미트 세팅을 해서 안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위험할 때 리미트 세팅 당연히 해야 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또 한계 설정을 해 주셔야 되죠. 하지만 그런 거가 아닌 개인화된 공간에서 부모와 함께 상호작용하는 과정 속에서는 좀 더 자유로운 놀이 활동을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심심한 시간이 필요해요. 네. 저는 네.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너무 꽉 채워주려고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항상 공간과 공간에 여유가 있어야지 우리가 숨을 쉬듯이 시간과 시간 사이에 여유가 있어야지 아이가 그만큼 자유로운 발상과 놀이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표현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 자유로운 공간과 시간을 주는 것이 사실은 아이한테 창의성과 상상력을 주는데 굉장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또 하나는 어떤 아이의 표현에 대해서 그것을 맞다 틀리다라고 판정하는 역할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경우 부모님들이 저한테 얘기하실 때 선생님 우리 아이가 그림을 그려갖고 왔는데요. 하늘이 새까매요. 얘가 굉장히 어둡다는 뜻이죠. 우울증인가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물론 연관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하늘이 까만 게 꼭 우울증의 징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아이는 그게 하나의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표상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이제 타고 들어가서 그 아이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색감이나 색깔에 대한 이 의미나 어떤 그런 활용 같은 것도 같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시잖아요. 우울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그 아이는 그 아이 그 까만 하늘 속에서 완전히 그동안에 갖고 있던 생각들을 뒤집어 엎는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부모님께서 좀 수용적으로 봐주시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각 운동이나 놀이 활동에 있어서의 그런 신체 활동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아이하고의 놀이에 대한 자극들이 또 중요한 재료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아이하고의 눈높이를 맞춰서 함께 놀아주는 일들을 통해서도 많은 부분들이 창의력과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작년에 이제 교수님과 여러 이제 몇 분 모시고 저희가 심포지움에서 네. 대담을 했었는데 네, 기억납니다. 네, 그때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교수님께 질문을 드렸던 게 생각이 나는데, 그때 이제 교수님께 제가, 교수님 지금 이 시대에서 아이를 키우신다면 교과서대로 키우실 수 있을 것 같냐는 질문을 이제 기억이 제가 납니다. 드렸어요. 네, 근데 네. 교수님께서 그때, 나라도 힘들 것 같다. 힘들다고 얘기했죠. 근데 네. 그 말씀이 거기에 계신 모든 분들과 저에게도 굉장히 위로가 됐거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여기 이제 채널을 보고 계시는 이제 많은 우리 동네 구독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좋은 부모란 어떤 부모인가 네. 그리고 좀 응원의 말씀을 한번 네.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의 시대는 좋은 환경, 풍부한 환경, 그리고 선택의 여지가 많은 좋은 조건들을 과거에 비해서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그 선택에 대한 어떤 그런 확신이 오히려 더 적어진 시대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극복하는 방법이 더 많이 해주고 더 좋은 거를 베풀어 주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고유한 발달이 있어요. 그 고유한 발달을 지켜주고 존중해 주는 게 우리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이한테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만큼 주시면 되고요. 우리 아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그걸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는 마음이다 라고 생각하셔서 조금 더 부모님들이 편하게, 그리고 아이한테도 조금 더 편하게, 그리고 너무 많은 걸 제공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는 아이가 원하는 거를 제공하는 거에 초점 맞춰서 제공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그게 더 맞는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자기가 선택한 것대로 성장하게 되면 결국엔 그게 자기한테 맞는 삶이 되고 자기한테 맞는 어떤
즐거움, 또 삶의 희망, 뭐 삶에서의 느껴지는 어떤 행복 하나의 그 원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좀 더 생각해 주시기를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제가 힐링이 되는데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저희가 그 1편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아이를 키우시는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또 봐요. 네, 안녕.